청일전쟁. 이 전쟁은 쌍방이 시작하는 자세부터 달랐습니다. 일본은 먼저 북양함대를 경멸할 것, 그리고 황해 제해권을 장악할 것. 그들의 목표는 전쟁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제해권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은 해군은 연안방어만 하고 대항에서는 절대로 싸우지 말 것, 그리고 육군은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그러지 못하면 무조건 퇴각할 것.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승리, 그러나 예상된 패배. 이것이 바로 청일 전쟁이었습니다. 한편 1894년 10월 평양에서 대패한 청육군은 조선의 북부를 떠나 압록강가의 요새에서 다시 방어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이에 일본군도 병력을 보충한 후 10월 10일 빠른 속도로 만주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10월 24일 일본군은 마침내 압록강을 건넜고 다음날 오후에는 단동 동쪽 호산의 청주둔기지를 포위 공격합니다. 이에 청군은 또다시 대패하여 방어 진지를 벌이고 다음날 단둥으로 후퇴해버리죠. 마침내 야마가타 하리토모가 지휘하는 2개 사단으로 구성된 제1군은 단둥을 향해 북쪽으로 진격하여 전사 4명, 부상 14명의 희생만으로 중국 영토에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 제1군이야 카스라 테프톤비락으로 잘 알려진 카스라다라의 3사단은 서쪽으로 도주하는 청군을 쫓아 라오뚱반도의 도시들을 점령해버렸고, 오야마 이아오가 이끄는 제2군이야 2사단은 유동반도 남쪽 해안에 상륙하여 도시들을 점령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류순왕은 일본에게 너무나 쉽게 포위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리고 1894년 11월 21일 결국 일본군은 류순왕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일본군은 류순이 거주했던 2만 명 이상의 주민들을 학살하였는데 이를 류순 대학살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일본군에 의한 중국인 대학살이라는 지옥문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황해전에서 대패한 북양함대는 당시 류순왕으로 피신해 있었으나 이곳이 함락당하자 웨이아이로 다시 또 도주해버립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일본 육군의 공격을 다시 받게 되죠. 웨이아이 전투는 일본 육군과 해군이 각각 동원되어 1895년 1월 20일부터 2월 12일까지 23일간 진행되었고 결국 웨이아이 요새도 오야마 이아오가 지휘하는 제2군에게 함락되고 맙니다.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자 청은 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한 강화회담을 서둘러 장우왕과 소룡을 정권 대신으로 임명하여 일본에 파견하죠. 그러나 1895년 2월 초 두 차례 열린 히로시마 회담에서 일본 외무대신 무스미노미스타는 마치 도박판에 노련한 도박사도 같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미 최고의 패가 쥐어져 있었죠. 그는 자국에 더욱 유리한 강화 조건을 확보할 목적으로 청나라 정권 대신에 위임장이 불완전하다며 그들과의 교섭을 거부하고 전투를 재개합니다. 그 결과 3월 중순 개평과 영국까지 점령한 일본군은 라오뚱반도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죠. 이어 일본군은 라오뚱반도의 남쪽과 북쪽 반면으로 진격을 계속하여 1895년 3월에는 북경이 바라보이는 섬까지 진출, 그곳에 공격기지를 구축하고 청의 수도 베이징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이은 3월 26일 일본군은 타이완 부근의 펑우제도를 사상자 없이 점령해버리고 3월 29일에는 가바야마 스케노리의 지하에 타이완에 상륙, 전사 8명, 부상 25명만으로 타이완을 사실상 완전히 점령해버리죠. 이로써 동주국해의 제해권 역시 일본의 수중에 들어가버리고 맙니다. 그야말로 청광석화 같은 작전의 수행이었습니다. 그제서 청은 정권 대신을 이용장으로 교체하고 강화회담 재개를 서두르기 시작합니다. 3월 20일 이번에는 이토 히로무유가 텐진 조약되는 정반대로 이용장을 시모노세키로 불러 강화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3월 24일 일본의 그 우파 고야마 로쿠노스케에 의한 이용장 저격 사건이 일어나 한때 회담이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었으나 평양 전투와 황해해전 직후부터 전쟁의 주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영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열강의 간섭을 우려한 일본 외무대신 무스 무네미스의 예리한 판단에 의해 4월 17일 결국 청일 강화 조약, 즉 시모노세키 조약을 신속하게 체결해버리죠. 이렇게 청일전쟁은 일본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청일전쟁은 전편에서 말한 바와 같이 청일 양국 간의 군사 대결이기도 했었지만 한반도 내에서 일본군과 동학의병 간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1894년 10월 중순 전라도 충청도에서 전봉준, 손병희 등은 동학 농민군을 이끌고 조선을 강점한 일본군에 대항하는 전쟁, 즉 조일전쟁을 개시했던 것이었죠. 이 동학의병의 항일 군사활동은 당시 레아웃 등 산동반도에서 청과 전쟁을 벌이던 일본 입장에서는 후방을 교란하는 매우 중대한 위협이었습니다. 때문에 일본 대번영에서는 이노우에 공사의 서울 부임과 동시에 동학의병을 무력으로 조기 진압하기로 결정하고 순무영이라 불리던 조선관군의 지원을 받아 본격적인 토벌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리하여 게틀링건과 독일제 마오쩌서청, 크룹사의 대포들과 같은 우수한 장비를 갖추고 훈련받은 일본군과 조선관군의 조직적인 공세에 직면한 동학군은 11월 19일 목천 세종산 전투, 12월 7일에 우금치 전투에서 결국 패배를 하고 말죠. 이어 전봉준과 김변환 등 동학의병 지도자들이 일본군과 관군에 의해 12월 24일 체포되어 처형돼 버리고 이렇게 안타까운 조일전쟁도 일단락되고 맙니다. 일본은 갑신정변 이후 부단히 해군력을 증강시켰고 육군도 편제 자체를 대륙작전형으로 바꿨습니다. 그에 따라 군사 비질도 가파르게 상승했죠. 갑신정변 이전에 그렇지 않아도 전체 예산의 16%를 차지하던 막대한 군사비용이 갑신정변 이후에는 무려 26%로 대폭 늘어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렇듯 일본이 아무리 군사력을 키운다 하더라도 청나라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의 직내 총독 겸 북양대신이었던 이용장의 병력은 한반도에 진주한 육군만 5만이었고 본토에서 그 몇 배의 병력도 쉽게 동원할 수 있었지만 당시 열강들이 근대와 정근대의 대결이라고 분석했듯 이용장은 근대전은 총력전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총력을 다해도 시원치 않을 전투를 자신의 안위를 위해 회피하기까지 했었죠. 그것은 당시 중국 내에서 하나의 군벌로 자리 잡았던 이용장 입장에서는 병력의 소모는 곧 자기 권력의 축소로 이어진다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즉 자국 내에서의 영역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자신의 병력을 온전하게 지켜야 했기 때문에 이용장은 자신의 지지 기반을 잃을까 우려하여 전투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 육군의 경우에는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무조건 퇴각하라고 전제하였고 해군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함정을 잃지 말아야 하며 나아가 대항에서는 절대로 싸우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총력전과는 전혀 거리가 먼 매우 정근대적이고 무지몽매한 군사교류로 일관했습니다. 거기에다 병사들의 자질 또한 근대전에 전혀 부합되지 못했죠. 이로 말미암아 청은 참가 인원만 63만 명, 전사자가 3만 5천 명이나 됐었으나 결국 패배하였고 부상자는 집계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더구나 이 중 실제 교전에 의한 전사자 수는 1,500명이었을 뿐 나머지는 전염병이나 기타 질병에 의한 사망자였을 정도로 비효율적이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전쟁을 치른 것이죠. 그리고 더욱 어처구니 없었던 것은 청의 사실상의 통치자였던 서태후가 당시 1년 국가예산의 30%에 달하는 3천만 냥을 들여 자신이 노후에 거쳐야 할 예원을 지을 목적으로 북영함대 예산을 유용하기까지 하는 등 그야말로 막장부패의 흑치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청의 패전 원인은 군벌들에 의한 군의 난맥과 지휘관들의 무능, 거기에 통치자의 무분별한 사리사욕까지 모두 총체적으로 결합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일본은 개전 시 12만이었던 병력을 전쟁 기간 동안 총 24만이 넘는 대병력으로 증원하여 동원했습니다. 그야말로 일본 스스로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던 전쟁을 총력전으로 대응했던 것이죠. 그리고 일본군 장교의 일부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유학을 경험한 자원들이었기에 근대전 교류에 대한 이해도 청군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군은 사상자도 전사자 13,026명, 부상자는 3,758명에 그쳐 상대적으로 청군에 비해 비교적 적은 손실을 입었던 것이죠. 이렇게 일본은 전쟁을 압승으로 끝냈습니다. 결국 청은 이 전쟁의 패배로 군사 중심의 근대에만 치중했을 뿐 사회, 정치체제 개혁 무시한 양무운동에 대한 회의론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단지 서구의 기술만 받아들인 것으론 부족하다고 판단,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비슷한 변법 자가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변법자건동의 경험은 중화민국 탄생의 기원이 되어 신의 혁명으로 이어지는 열쇠가 되었고, 아울러 어찌 보면 신생국이었던 일본에게마저 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는 이후 열강들에게 더욱 약한 존재로 인식되고 말아서 이때부터 사실상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